그 다음 날부터 민혁이 사라졌다. 문자도 답장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21층 집에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세연은 당황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세연은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자신이 실수한 게 있나 고민했다. 주리에게 털어놨다. 언니, 그냥 직접 찾아가 봐요.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연인 사이에 적극적인 게 뭐가 문제라고. 연인 사이라는 말에 세연은 가슴이 뛰었다. 정말 그런 사이가 된 걸까? 주리가 민혁에 대해 좀 더 알아봤다며 말했다. 그 사람 바다에서 사고 난 적 있었대요. 몇 년 전에. 무슨 사고요? 구조 작업 중에 여자친구가 사망했대요. 그래서 해양구조대 그만뒀다고. 세연은 충격을 받았다. 여자친구가 죽었다니. 그 여자분이 민혁 씨 팔찌와 관련 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고 다니는 거겠죠. 모든 게 이해됐다. 민혁이 왜 바다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슬픈지, 왜 팔찌를 절대 빼지 않는지,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은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사흘째 되는 날 세연은 참지 못하고 21층으로 올라갔다. 인터폰을 눌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경비원 도훈에게 물어봤다. 민혁 씨, 어디 가신지 아세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네요.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연락이 안 돼서. 도훈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그렇게 되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원래 그래요. 여자분들과 가까워지면 갑자기 사라져요. 전에도 그랬어요. 도훈의 말에 세연은 마음이 아팠다. 자신만 특별한 게 아니었나. 그날 밤 세연은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서 있었다. 바다가 검게 보였다. 민혁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새벽 4시쯤 21층에 불이 켜졌다. 민혁이 돌아온 것이다. 세연은 뛸듯이 비뻤다가 동시에 화가 났다.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을까? 민혁이 베란다로 나왔다. 세연과 눈이 마주쳤다. 민혁이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세연은 그냥 돌아섰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민혁이었다. 문 열어주세요. 세연은 망설였다. 열어줘야 할까? 세연 씨, 죄송해요. 설명드릴게요. 결국 문을 열었다. 민혁이 들어오며 말했다. 며칠 동안 떠나 있었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관계가. 민혁이 소파에 앉으며 고백했다. 세연 씨와 있으면 편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어요. 과거 때문인가요? 네. 그분을 잊을 수 없어서. 팔찌 얘기인 것 같았다. 세연은 질투와 공정이 동시에 들었다.
그런데 왜 돌아오셨어요? 피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더군요. 계속 생각났어요. 민혁이 세연의 손을 잡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세연은 고민했다. 또 사라질 수도 있는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민혁의 눈빛이 진심 같았다. 알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연락 없이 사라지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민혁이 세연을 껴안았다. 세연도 그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일주일 후 민혁이 세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제 집도 한번 구경하세요. 21층 민혁의 집은 세연의 집과 구조가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남성적이고 깔끔했다. 바다 관련 소품들이 많았다.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바다와 요트 사진들이었다. 세연은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런데 책장 위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5년 전쯤 찍힌 것 같은 바닷가 풍경이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깜짝 놀랐다. 그 여자의 뒷모습이 자신과 똑같았다. 머리 길이, 체형,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이 사진, 민혁이 다가왔다. 세연의 표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닮았죠? 이분이 예전 여자친구분이세요? 네. 세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정말 자신과 똑같은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목에도 팔찌가 보였다. 지금 민혁이 차고 있는 바로 그 팔찌. 그 팔찌. 제가 선물했던 건데 사고 후에 제가 갖게 됐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뒷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세연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죽은 여자친구의 대체제였다는 건가? 데자뷰같이 느꼈다고 하셨죠. 맞아요. 운명인 것 같았어요. 민혁이 팔찌를 만지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세연 씨는 세연 씨예요. 그분과는 다른 사람이고, 세연은 자신이 첫날 찍었던 민혁의 사진이 생각났다. 그때 그의 눈빛을 기억했다. 잠깐만요. 세연이 핸드폰을 꺼내 첫날 찍었던 사진을 찾았다. 바닷가에 서 있던 민혁의 모습. 이거 보세요. 민혁이 사진을 봤다. 이때 제가 찍은 거예요. 첫날 밤에 사진 속 민혁의 눈빛과 지금 민혁의 눈빛이 똑같았다. 슬프면서도 간절한 표정. 그때도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창가에 서 있는 세연 씨를 봤어요. 그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모든 우연이 사실은 필연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민혁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죽은 여자친구를 그리워해서였겠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정말 저 때문에 저와 있는 거예요. 민혁이 세연의 두 손을 잡았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세연 씨가 좋아요. 세연은 민혁의 눈을 보며 진심인지 확인하려 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우리 관계가 복잡하네요.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민혁이 세연을 끌어안았다. 세연도 그를 받아들였다. 후회하지 말아요. 네, 우리 후회하지 말아요.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것이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사랑도 모두 품어 안으면서 세연은 민혁의 팔찌를 바라봤다. 이제는 질투가 아니라 이해의 마음이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필요는 없다. 그것도 민혁의 일부니까. 이 팔찌 계속 차고 있어도 돼요. 고마워요. 둘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를 안고 있었다. 복잡한 사연으로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차례였다. 석양이 바다에 붉게 물들고 있었다. 5년 전 사진 속 풍경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세연이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혁도 함께였다. 세연은 짐 정리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20층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어둠 속에서도 은빛으로 출렁거렸다. 이혼 후 서울을 떠나 이해안 도시로 온 지 하루.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공허했다. 카메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야경을 찍어두면 글감이 될 거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적막함을 달래고 싶었다. 렌즈를 통해 바다를 바라보던 중 한 남자가 홀로 파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줌을 당겨보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탄탄한 어깨와 곧은 자세,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가 팔을 들어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손목에 팔찌가 달빛에 반짝였다. 세연은 무의식 중에 셔터를 눌렀다.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데도 그의 시선이 정확히 세연이 있는 창을 향하는 것 같았다. 심장이 덜컥했다. 설마 보였을 리는 없을 텐데. 세연은 서둘러 카메라를 내렸다. 다시 아래를 보니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날 밤 세연은 그 남자의 뒷모습을 계속 떠올렸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오전, 세연은 요트 마리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일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중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첫 원고를 시작하려던 때였다. 어제 그 남자가 들어왔다. 민혁이었다. 키 180cm 정도의 어깨가 넓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 무심한 듯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세연 근처 테이블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어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최민혁입니다. 세연은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같은 아파트 21층에 살아요.
어제 밤 창가에서 사진 찍으시는 걸 봤거든요. 그 말에 세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 보였던 것이다. 민혁은 그런 세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생활 침해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밤바다가 예뻐서 괜찮습니다. 저도 요트 강사라 바다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민혁의 손목에 있던 팔찌가 다시 세연의 눈에 들어왔다. 은빛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뭔가 오래된 것 같았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다. 한세연입니다. 칼럼니스트로 일해요. 아, 글 쓰시는군요. 그래서 관찰을 잘하시는 건가? 민혁의 말에 세연은 또 한 번 당황했다. 정말 예리한 사람이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공안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민혁은 전직 해양구조대 출신으로 지금은 개인 요트 강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해양구조대 일이 위험하죠. 하지만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잖아요. 민혁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다. 세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남자에겐 무언가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카페를 나서며 민혁이 말했다.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세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다. 어깨가 정말 넓었다. 그리고 걸음걸이에서 어떤 단단함이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어젯밤 찍은 사진을 다시 봤다. 화면 속 민혁의 뒷모습이 낸지 익숙했다. 그날 밤 세연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다. 민혁이 또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바닷가는 고요했고 21층 창문에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2장 우연의 반. 세연은 새벽 조깅을 시작한 지 사흘째였다. 규칙적인 생활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었지만 솔직히 민혁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뛰는데 발밑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 세연의 팔을 잡아당겼다. 민혁이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고마워요. 민혁의 손이 세연의 팔을 잡고 있는 시간이 조금 길었다. 세연은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강한 악력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민혁도 세연을 놓는 게 아쉬운 듯했다. 새벽 운동 좋아하시는군요. 규칙적으로 살려고요. 민혁 씨도 일찍 일어나시네요. 습관이에요. 바다 일하다 보니까. 둘은 잠시 나란히 걸었다. 민혁은 운동복 차림이었는데도 어딘가 남다른 멋이 있었다. 세연은 슬쩍슬쩍 그를 관찰했다. 걸음걸이가 일정하고 호흡도 안정적이었다. 역시 전문가다운 면모였다. 저기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까요? 민혁의 제안에 세연은 고민했다. 너무 쉽게 응하면 가벼워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좋아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민혁은 아메리카노, 세연은 카페라떼를 시켰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글은 잘 써지세요? 아직 적응하는 중이에요.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사 이유가 있으시겠죠. 민혁의 질문에 세연은 잠시 멈칫했다. 이혼 얘기를 해야 하나 망설여졌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저도 그런 경우였어요. 몇 년 전에 민혁도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암시했다. 세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그럴 사이는 아니었다. 그 이후로 둘은 매일 마주쳤다.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로비에서, 마리나 근처에서. 우연이라기엔 너무 자주였다. 세연은 민혁이 의도적으로 자신과 마주치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세연은 카페에서 글을 쓰다가 창밖을 봤다. 민혁이 요트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이 그림 같았다. 세연은 무의식 중에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담았다. 민혁이 요트에서 내리며 세연이 있는 카페 쪽을 바라봤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혁이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다. 세연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날 저녁 세연은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민혁의 사진이 많아져 있었다. 걷는 모습, 요트 타는 모습,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 무의식 중에 그를 계속 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했다. 왜 이렇게 그에게 관심이 갈까?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세연은 카메라 화면을 확대해서 민혁의 표정을 자세히 봤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다. 무심한 듯하면서도 깊은 곳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팔찌, 항상 차고 있는 그 팔찌가 계속 신경 쓰였다.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3장, 의도된 초대. 민혁이 세연에게 요트 시승을 제안한 건 일주일 후였다.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였다. 요트 한번 타보시는 게 어때요? 바다에서 보는 해안선이 정말 아름다워요. 세연은 즉석에서 대답하지 못했다. 요트라니,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 게다가 둘이서만 생각해 볼게요.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해도 돼요. 민혁의 배려에 세연은 마음이 조금 놓였다. 절친 주리에게 상담했다. 주리는 같은 아파트 19층에 사는데 세연보다 먼저 이곳에 정착한 터라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민혁 씨요. 소문 들어봤어요. 요트 강사로는 실력이 좋대요. 여자들이 줄을 선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언니,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지. 주리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세연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요트 타보고 싶어요.
언제 가능한가요? 답장은 금세 왔다. 내일 오후 2시 어때요? 마리나에서 만나요. 다음 날 오후 세연은 마리나로 향했다. 한 번도 요트를 타본 적이 없어서 긴장됐다. 민혁은 이미 요트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타시는 거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민혁의 요트는 생각보다 컸다. 10명 정도는 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둘뿐이었다. 다른 분들은 안 오시나요? 오늘은 개인 레슨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민혁의 대답에 세연은 살짝 당황했다. 개인 레슨이라니 너무 친밀해지는 건 아닐까? 요트가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다. 바다로 나가니 바람이 세졌다. 세연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민혁이 다가와서 세연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다. 바람이 세네요. 그의 손길이 세연의 뺨을 스쳤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세연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요트 엔진이 갑자기 멈췄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네. 민혁이 엔진을 점검했다. 세연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된 기분이었다. 괜찮아요? 네.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엔진은 돌아가지 않았다. 사방이 바다뿐인 상황에서 둘만 남겨진 것이다. 이상하게도 세연은 무서우면서도 설렜다.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농담조로 물었지만 민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럴 리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게 느껴졌다. 정말 우연일까?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민혁과 세연은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팔찌가 특별해 보여요. 오래된 건가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의 손목에 있는 그 팔찌가 계속 궁금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팔찌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중요한 의미가 있으시겠죠? 글쎄요. 과거 얘기라. 민혁이 말을 흐렸다. 더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30분 후에야 엔진이 다시 돌아갔다. 요트는 천천히 항구로 돌아왔다. 세연은 아쉬웠다. 좀 더 있고 싶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가요. 그때는 엔진 고장 안 나게 확실히 점검하고. 민혁의 농담에 세연은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남았다. 내장, 경계와 호기심. 이틀 후 세연이 아파트 로비를 지나가는데 경비원 도훈이 불렀다. 세연 씨, 잠깐만요. 도훈은 50세 정도로 전직 형사라고 들었다. 평소에 말수가 적었는데 오늘은 뭔가 진지했다. 민혁 씨와 친해지셨다면서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세연은 당황했다. 그냥 같은 아파트 이웃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분 과거에 여자 문제로 한 번 큰일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도훈의 경고는 애매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더 불안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세연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금연한 지 2년 됐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가끔 피웠다. 도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때 21층 베란다에 불이 켜졌다. 민혁이 나와서 역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혁이 핸드폰을 들어 세연 쪽을 향했다. 사진을 찍는 것 같았다. 세연은 황당했다. 설마 정말 찍는 건가? 세연도 핸드폰을 들어 민혁을 향했다. 서로를 찍는 기묘한 상황이 됐다. 민혁이 먼저 핸드폰을 내렸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세연도 어쩔 수 없이 손을 흔들었다. 민혁이 베란다에서 사라진 후에도 세연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쾌해야 하는데 왜 설레는 걸까? 문득 도훈의 경고가 떠올랐다. 여자 문제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호기심이 일었다. 다음 날 주리를 만나서 물어봤다. 민혁 씨가 여자 문제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 들어본 적 있어? 아, 그건 말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여자친구가 바다에서 사고 났다고 해요. 사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양구조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주리의 말에 세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바다를 보는 눈빛이 슬퍼 보였던 건가?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구체적인 건 아무도 몰라요. 세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동정심일까? 호기심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그날 저녁 세연은 민혁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해양구조대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다.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신문 기사에서 3년 전 바다 사고 관련 기사를 발견했다. 해양구조대원의 구조 작업 중 민간인 사망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민혁과 관련된 것 같았다. 세연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직접 물어보기엔 너무 민감한 문제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침대에 누웠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민혁이었다. 오늘 밤 베란다에서 인사 고마웠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해요. 세연은 고민했다. 도훈의 경고도 있고 과거 사건도 찜찜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세연은 후회했다.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이미 늦어졌다. 5장
첫 침입.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태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다. 세연은 거실 창가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글을 쓰고 있었다. 바닷가 근처라 파도 소리도 크게 들렸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아파트 전체가 정전된 것 같았다. 세연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촛불을 찾았다. 다행히 비상용 양초가 있었다. 촛불을 켜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인터폰이 안 되니까 문을 직접 열어야 했다. 문틈으로 보니 민혁이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민혁 씨, 무슨 일이세요? 정전이라 혼자 있으면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세연은 망설였다. 밤에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들어오세요. 민혁이 들어오니 거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촛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데 평소보다 더 남성적으로 보였다.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민혁은 머리를 말리며 거실을 둘러봤다. 책이 많았고 곳곳에 카메라와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취미로 하시는군요. 글 쓸 때 참고용으로요. 세연은 커피를 끓이려다 전기밥솥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인스턴트라도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비 구경이나 해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촛불빛 아래서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런 날씨에 나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민혁의 말에 세연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말 정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연이 농담조로 물었다. 민혁이 미소를 지었다. 반반이에요. 정전도 걱정됐고 세연 씨도 보고 싶었고. 솔직한 대답에 세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촛불빛이라 다행히 잘 안 보일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집으려다 둘의 손이 닿았다. 민혁이 먼저 손을 빼지 않았다. 세연도 그대로 있었다. 세연 씨. 네. 저 요즘 자꾸 생각나요. 민혁의 고백에 세연은 심장이 빨라졌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저도 그래요. 고백 같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민혁이 팔찌를 풀어 테이블에 뒀다. 평소에 절대 빼지 않던 팔찌였다. 세연은 그 팔찌를 바라봤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정교했다. 펜던트에 뭔가 글씨 같은 게 새겨져 있었다. 특별한 팔찌네요. 옛날 선물이에요. 민혁이 말을 흐렸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세연은 더 묻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비가 그쳤다. 전기도 다시 들어왔다. 거실에 불이 켜지자 둘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다.
촛불빛 아래서는 로맨틱했는데 형광등 아래서는 현실적이었다. 전기도 들어왔으니 이제 올라가 볼게요. 민혁이 일어나며 팔찌를 다시 찾다. 세연은 아쉬웠다.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언제든 뭔가 있으면 연락하세요. 민혁이 현관문을 나서려다 멈춰섰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세연 씨, 혹시... 네, 아니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나갔다. 세연은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그날 밤 세연은 잠이 안 왔다. 민혁과 함께 보낸 시간이 계속 떠올랐다. 촛불빛 아래서 나눈 대화, 스친 손길, 그의 온기, 모든 게 선명했다. 특히 그 팔찌가 신경 쓰였다.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왜 말하지 않을까? 옛날 선물이라고 했는데 누가 준 걸까? 전 여자친구일까? 6장 경계선 붕괴. 다음날 아침 민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젯밤 실례하지 않았나 해서 연락드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세연은 답장했다. 전혀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 시간 되시면 요트 한 번 더 탈래요? 이번엔 엔진 고장 안 나게 확실히 점검했어요. 세연은 웃었다. 지난번 엔진 고장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센스가 좋았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마리나에서 만나기로 했다. 세연은 옷을 고르는데 1시간을 썼다. 너무 꾸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대충 입은 것 같기도 했다. 마리나에 도착하니 민혁이 이미 와 있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맑은 날씨였다. 날씨가 좋네요. 네. 바다 나가기 딱 좋아요. 요트에 올라타니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어젯밤 일로 둘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았다. 이번엔 정말 고장 안 나겠죠? 물론이죠. 엔진도 새로 점검했고요. 하지만 세연은 속으로 고장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젯밤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바다로 나가면서 세연은 민혁을 관찰했다. 요트를 조종하는 모습이 전문가답게 능숙했다. 바람을 읽고 파도를 예측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예전에 해양구조대 일할 때 이런 일을 많이 하셨겠네요. 민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때와는 다르죠. 그때는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특히 마지막에는. 민혁이 말을 멈췄다. 마지막이라는 건 그 사고를 말하는 것 같았다.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고마워요. 바다 한가운데 닿았을 때 민혁이 엔진을 껐다. 이번엔 의도적으로 멈춘 것이었다.
잠깐 쉬어가요. 경치도 구경하고. 사방이 바다인 곳에서 둘만 남겨졌다.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세연 씨, 어젯밤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자꾸 생각이 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혁의 고백에 세연은 심장이 뛰었다.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이상해요. 이런 감정이 낯설어서. 민혁이 세연에게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세연 씨가 쓰는 글 속 주인공이 혹시 저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세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민혁을 모델로 글을 쓰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느낌이 왔어요. 저를 관찰하는 시선이 남달랐거든요. 민혁이 세연의 손목을 잡았다. 부드럽지만 강한 손길이었다. 싫지 않아요.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뜻이니까. 세연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민혁의 눈빛이 진지했다.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저도요. 오랜만이에요. 민혁이 세연의 뺨을 만졌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했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둘 다 자유로운 몸이고. 맞아요. 세연도 민혁의 손을 잡았다. 팔찌가 손목에 차가웠다. 그 순간 민혁이 세연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세연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키스가 끝나고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민혁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세연도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갈까요? 민혁의 제안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의 집으로 돌아와서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원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격정적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세연은 민혁의 품에 안겨 있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충동일까? 후회하지 않아요? 민혁이 물었다.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요. 하지만 세연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었다. 민혁의 과거, 그 팔찌, 모든 게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 다음 날부터 민혁이 사라졌다. 문자도 답장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21층 집에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세연은 당황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세연은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자신이 실수한 게 있나 고민했다. 주리에게 털어놨다. 언니, 그냥 직접 찾아가 봐요.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연인 사이에 적극적인 게 뭐가 문제라고. 연인 사이라는 말에 세연은 가슴이 뛰었다.
정말 그런 사이가 된 걸까? 주리가 민혁에 대해 좀 더 알아봤다며 말했다. 그 사람, 바다에서 사고 난 적 있었대요. 몇 년 전에. 무슨 사고요? 구조 작업 중에 여자친구가 사망했대요. 그래서 해양구조대 그만뒀다고. 세연은 충격을 받았다. 여자친구가 죽었다니. 그 여자분이 민혁 씨 팔찌와 관련 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고 다니는 거겠죠. 모든 게 이해됐다. 민혁이 왜 바다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슬픈지, 왜 팔찌를 절대 빼지 않는지,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은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사흘째 되는 날 세연은 참지 못하고 21층으로 올라갔다. 인터폰을 눌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경비원 도훈에게 물어봤다. 민혁 씨, 어디 가신지 아세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네요.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연락이 안 돼서. 도훈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그렇게 되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원래 그래요. 여자분들과 가까워지면 갑자기 사라져요. 전에도 그랬어요. 도훈의 말에 세연은 마음이 아팠다. 자신만 특별한 게 아니었나. 그날 밤 세연은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서 있었다. 바다가 검게 보였다. 민혁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새벽 4시쯤 21층에 불이 켜졌다. 민혁이 돌아온 것이다. 세연은 뛸듯이 비뻤다가 동시에 화가 났다.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을까? 민혁이 베란다로 나왔다. 세연과 눈이 마주쳤다. 민혁이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세연은 그냥 돌아섰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민혁이었다. 문 열어주세요. 세연은 망설였다. 열어줘야 할까? 세연 씨, 죄송해요. 설명드릴게요. 결국 문을 열었다. 민혁이 들어오며 말했다. 며칠 동안 떠나 있었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관계가. 민혁이 소파에 앉으며 고백했다. 세연 씨와 있으면 편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어요. 과거 때문인가요? 네. 그분을 잊을 수 없어서. 팔찌 얘기인 것 같았다. 세연은 질투와 공정이 동시에 들었다. 그런데 왜 돌아오셨어요? 피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더군요. 계속 생각났어요. 민혁이 세연의 손을 잡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세연은 고민했다. 또 사라질 수도 있는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민혁의 눈빛이 진심 같았다. 알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연락 없이 사라지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민혁이 세연을 껴안았다. 세연도 그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일주일 후 민혁이 세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제 집도 한번 구경하세요.
21층 민혁의 집은 세연의 집과 구조가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남성적이고 깔끔했다. 바다 관련 소품들이 많았다.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바다와 요트 사진들이었다. 세연은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런데 책장 위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5년 전쯤 찍힌 것 같은 바닷가 풍경이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깜짝 놀랐다. 그 여자의 뒷모습이 자신과 똑같았다. 머리 길이, 체형,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이 사진, 민혁이 다가왔다. 세연의 표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닮았죠? 이분이 예전 여자친구분이세요? 네. 세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정말 자신과 똑같은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목에도 팔찌가 보였다. 지금 민혁이 차고 있는 바로 그 팔찌. 그 팔찌. 제가 선물했던 건데 사고 후에 제가 갖게 됐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뒷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세연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죽은 여자친구의 대체제였다는 건가? 데자뷰같이 느꼈다고 하셨죠. 맞아요. 운명인 것 같았어요. 민혁이 팔찌를 만지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세연 씨는 세연 씨예요. 그분과는 다른 사람이고, 세연은 자신이 첫날 찍었던 민혁의 사진이 생각났다. 그때 그의 눈빛을 기억했다. 잠깐만요. 세연이 핸드폰을 꺼내 첫날 찍었던 사진을 찾았다. 바닷가에 서 있던 민혁의 모습. 이거 보세요. 민혁이 사진을 봤다. 이때 제가 찍은 거예요. 첫날 밤에 사진 속 민혁의 눈빛과 지금 민혁의 눈빛이 똑같았다. 슬프면서도 간절한 표정. 그때도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창가에 서 있는 세연 씨를 봤어요. 그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모든 우연이 사실은 필연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민혁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죽은 여자친구를 그리워해서였겠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정말 저 때문에 저와 있는 거예요. 민혁이 세연의 두 손을 잡았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세연 씨가 좋아요. 세연은 민혁의 눈을 보며 진심인지 확인하려 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우리 관계가 복잡하네요.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민혁이 세연을 끌어안았다. 세연도 그를 받아들였다. 후회하지 말아요. 네, 우리 후회하지 말아요.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것이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사랑도 모두 품어 안으면서 세연은
민혁의 팔찌를 바라봤다. 이제는 질투가 아니라 이해의 마음이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필요는 없다. 그것도 민혁의 일부니까. 이 팔찌 계속 차고 있어도 돼요. 고마워요. 둘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를 안고 있었다. 복잡한 사연으로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차례였다. 석양이 바다에 붉게 물들고 있었다. 5년 전 사진 속 풍경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세연이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혁도 함께였다.